30년을 넘게 만나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잘 안다고 생각했던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고 속마음도 나눴고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적 없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는 거야? 그 순간의 허무함. 아마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배신보다 더 아프고 상처받는 건 내가 그걸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숨긴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 본 겁니다.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넘긴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조심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 어떤 표정을 짓나 눈을 크게 뜨고 살핍니다. 그런데 10년 만난 사람은요? 20년 만난 사람은요? 안 봅니다. 그냥 넘깁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니까. 바로 이 믿음이 눈을 감게 만든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눈을 감아버립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안 본 겁니다. 왜 오래 만난 사람일수록 더 모르게 되는 걸까요? 이건 그 사람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못 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된 사람일수록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본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이 생깁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수십 년 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이나 말버릇도 아실 겁니다. 화나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쁜 건지, 외로운 건지, 속으로 참고 있는 건지 대부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오래 만났으니까 굳이 안 물어봐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보아즈 키사르 교수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 24쌍을 모아서 서로 등을 돌리고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을 하나씩 건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여기 좀 덥다 하고 말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험 결과가 놀랍습니다. 부부끼리의 의사소통 정확도가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거의 같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부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는 못 알아듣고 있으면서 알아듣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팀은 이걸 친밀감 소통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울수록 상대를 더 잘 안다는 착각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공동 연구자 니컬러스 엠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실제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말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오래 만난 사람의 감정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읽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웃었다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고 했다고 정말 괜찮은 게 아닙니다. 표정이 밝다고 마음까지 밝은 게 아닙니다. 오래 만났으니까 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입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평생 되뇌었던 이 말. 보통은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데 남을 안다는 건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오래 만났다는 건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익숙해졌다는 건 더 이상 살피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깊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해진 겁니다. 편한 것과 깊은 것.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편하다는 건 서로 신경을 덜 쓴다는 뜻이고, 깊다는 건 서로를 더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 만났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때? 이 네 글자가 30년의 착각을 깨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면 서로 편해집니다. 격식도 줄고 말도 짧아지고 표정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오래된 부부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됐어. 알았다니까.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두 사람은 편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걸까요?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골라서 했을 겁니다. 목소리 톤도 부드러웠을 겁니다. 혹시라도 상처 줄까봐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걸 꼭 말해야 알아? 됐어, 됐어. 알았다니까. 또 그 소리야?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의 말투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보여준 건 포장이었고 지금 나오는 게 본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편해졌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편해진 건 맞습니까? 아니면 신경을 끈 겁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존 가트먼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부부관계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수천 쌍의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부부의 대화를 15분만 보면 이혼 여부를 93.6%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분입니다. 고작 15분. 그 짧은 시간 안에 관계의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트먼 박사는 대체 뭘 봤을까요? 돈 문제를 봤을까요? 성격 차이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말투를 봤습니다. 가트먼 박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관계의 4기수라고 불렀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경멸입니다. 경멸이란 뭡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는 태도입니다.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는 것. 비꼬는 말투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 내가 뭘 안다고 하는 표정을 짓는 것. 이게 말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투에서 먼저 나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알았어. 이 두 글자도 말투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알았어 하면 그건 수용입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귀찮은 듯이 알았어 하면 그건 무시입니다. 가트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멸이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좋았던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말투 하나가 30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멸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짜증으로 시작합니다. 그 짜증을 말하지 않으면 불만이 됩니다. 불만을 계속 삼키면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굳어지면 그게 경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말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고마워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전에는 미안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변화가 바로 신호입니다. 관계가 편해진 게 아니라 존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 랄프 wal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존중하는 만큼만 존중받는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관계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투가 달라졌다고 느끼셨다면 넘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트먼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멸의 반대편에는 존경과 감사가 있다고. 작은 감사 한마디가 굳어진 경멸을 녹일 수 있다고.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식어가는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말투는 마음의 온도계입니다. 차가워지고 있다면 지금이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건네는 말 한마디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셨습니까?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웃음도 많고 말도 잘 들어주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 달라집니다. 직원이 물을 조금 늦게 가져오면 인상을 씁니다. 주문이 밀리면 짜증을 냅니다. 여기 사람 없어요? 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은 당황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런데 식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웃으면서 오늘 밥 맛있었지? 합니다. 마치 아까 그 모습은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에게 했던 그 태도와 지금 내 앞에서 보여주는 이 태도,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평소 모습이 진짜고 아까는 잠깐 그런 거다라고.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모습이 연기이고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온 모습이 본성입니다. 이걸 경영학에서는 웨이터 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데이브 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식당 직원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기업 CEO들도 이 원칙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장에서의 태도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비서에게, 경비원에게, 안내 직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UC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커 켈트너 교수는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3명을 한 조로 만들고 그중 한 명에게만 다른 2사람을 평가할 권한을 줬습니다. 아주 작은 권력입니다. 잠깐 주어진 별것 아닌 역할이었습니다. 30분 후 연구팀이 과자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접시에는 5개의 쿠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3사람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먹고 2개가 남는 구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가 권한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2번째 쿠키를 집어가는 비율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입을 벌리고 먹었고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작 30분 전에 받은 작은 권한. 그 작은 권한이 사람의 행동을 바꿔버린 겁니다. 켈트너 교수는 이걸 권력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좋은 품성 덕분에 힘을 얻지만 그 힘 때문에 좋은 품성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작은 권력 앞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래 만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조심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익숙해지면 내 앞에서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게 변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로버트 맥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인간의 본성은 압박을 받는 순간에 드러난다. 압박이 클수록 더 깊은 본성이 나온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만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편해질 때도 나옵니다. 아무도 안 볼 때도 나옵니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시려면 그 사람이 잘해주는 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가게 직원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순간에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다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어디 아픈 거 아냐? 그런데 이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눈도 안 마주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피곤한가 보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침묵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그때서야 느낍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침묵은 정말 아무 뜻도 없는 걸까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파울 바칠라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말을 안 하는 것도
소통이라는 겁니다.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웃는 것이 메시지이듯 말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대답이듯 입을 다무는 것도 대답입니다. 그러면 침묵은 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존 가트먼 박사의 연구소에서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트먼 박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패턴 중 마지막 단계를 담쌓기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스토널링, 돌벽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 눈을 피하고 대꾸를 안 하고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담쌓기를 하는 사람의 85%가 남성이었습니다. 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날까요? 화가 나도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서 몸이 먼저 멈춰버리는 겁니다. 가트먼 박사는 이 상태를 감정 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입을 닫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네? 그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침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건지, 미움받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건지.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묻는 것도 포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요구 회피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은 대화를 원해서 말을 걸고 다른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피합니다. 말을 거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고 피하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이 숨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면 결국 둘 다 지쳐서 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같은 집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아무 말 없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조용해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아무 일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는 그 순간이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에게 왜 말을 안 해? 하고 다그치면 안 됩니다. 그건 돌벽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벽은 더 단단해지고 주먹만 아플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말하기 힘들면 나중에 해도 괜찮아. 내가 힘든 거 알아. 기다릴게. 이 한마디가 돌벽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리는 고함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깨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을 하는데 더 서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은 열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까 아까 침묵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사과를 받았는데 마음이 안 풀릴 때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 말 나는 좀 서운했어. 그랬더니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그런데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사과를 받은 건 맞습니다. 미안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이 안 풀립니다.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미안해 뒤에 그런데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그런데 이 말은 사과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면 넘어갑니다. 두 번이면 참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한테는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그 순간 관계에 금이 갑니다. 싸워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어서 깨지는 겁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이 루이키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55명의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사과문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는지, 어떤 사과가 받아들여지는지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효과적인 사과에 6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후회의 표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설명, 책임 인정,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 보상 제한, 그리고 용서 요청.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책임을 인정하는 것. 루이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사과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가장 효과가 없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이 말이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상대방에게 부담을 넘기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풀어주는 건 내가 해달라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사과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갑니다. 내가 잘못했다. 가짜 사과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오해한 거야. 나도 힘들었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합니까? 미안해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한 게 아닙니다.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미안해,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속상했지. 정말 미안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먼저 알아준 겁니다. 같은 미안해인데 전혀 다른 세 사람입니다. 사과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입장을 먼저 설명합니다. 임상심리학자 해리언 러너 박사는 20년 넘게 사과에 대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나의 의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었다 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건 상처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는 내 입장이지 상대방의 아픔을 지워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과를 못하는 사람이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했다가 더 공격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못하는 사람을 미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과 방식은 그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변명부터 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둘 다 인간입니다. 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 곁에 있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허물이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허물이라 한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 그게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과는 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그 사람을 나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곁에 두셔도 됩니다. 5장에서 사과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과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런데 사실 사과보다 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과는 문제가 생긴 뒤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에 벌써 보입니다. 뭐냐면요. 약속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시에 보자. 이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은 9시 5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10시 20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안. 길이 좀 막혔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합니다. 두 번째도 넘어갑니다. 세 번째쯤 되면 슬슬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그런데 막상 따지기는 또 애매합니다.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20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하지만 쌓입니다. 20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20분 동안 혼자 서서 기다리면서 느끼는 감정,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시간 맞춰왔는데 이 사람은 왜 매번 이럴까?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 감정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런데 터지는 게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독일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성격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참가자들의 성격 특성을 미리 검사한 뒤 며칠 후 단체 실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일찍 오고 누가 늦게 오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늦게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성이란 심리학에서 말하는 5가지 핵심 성격 중 하나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약속을 지키려 하고 책임감이 있는 성향을 뜻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과 직접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늦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시간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멍하니 준비하다가 매번 늦는 사람, 다른 일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습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늦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늦고 나서 미안, 진짜 미안하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얼굴에 보입니다. 다음에는 진짜 노력합니다. 이 사람은 시간 관리는 못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늦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왔어? 하면서 태연하게 앉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린 사람이 예민한 것처럼 만듭니다. 이 사람은 늦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루이 18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왕의 예의다. 왕이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약속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만남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의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20분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것을 누군가를 위해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을 값지게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그 값진 것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도 함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번 늦는다면 화를 내기 전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늦고 나서 미안해하는지, 다음에 고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 반응이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게 한 적은 없습니까? 별것 아니겠지 하고 넘긴 적은 없습니까? 시간을 지키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쌓이면 사람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지키는 것이 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말투에서, 침묵에서, 사과에서, 시간 약속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보여주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실수한 직후,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이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실수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잘못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때 상황이 좀 그랬어.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거야. 듣는 사람은 바로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건 내 실수다. 미안합니다. 딱 한마디. 변명 없이, 설명 없이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두 사람, 실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는 실망이 남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오히려 신뢰가 생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했는데 오히려 더 믿음이 가다니.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제이슨 모저 교수 연구팀이 이걸 뇌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고 일부러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직후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뇌에서는 실수 직후에 강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다음에는 주의하자라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나는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의 뇌에서는 그 신호가 훨씬 약했습니다. 실수를 인식하긴 하지만 그걸 고치려는 반응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실수 이후 성과가 올라갔습니다. 바꿀 수 없다고 믿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모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은 단순히 태도 차이가 아닙니다. 뇌 자체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한 뒤에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회심리학자 캐럴 테브리스와 엘리엇 아론스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실수는 있었다. 그러나 내 탓은 아니다. 이 제목 자체가 사람이 실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면 자기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믿음과 내가 잘못했다는 현실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래, 내가 실수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잘못을 부정하는 것. 내 탓이 아니야. 상황이 그랬어. 이건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길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한 번 변명하면 다음에도 변명합니다. 두 번 변명하면 세 번째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실 때 실수하는 순간을 보지 마십시오. 실수한 다음 순간을 보십시오. 인정하는지 피하는지, 고치려 하는지 덮으려 하는지, 미안해하는지 남 탓을 하는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전부가 나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허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보고 고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본다. 실수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수를 감추려는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당당히 인정하는 사람은 약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매번 남 탓을 하는 사람. 한 번도 내 잘못이라고 말한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한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피했습니까? 그 답이 내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실수 앞에서 솔직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실수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이 떠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실수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실수 뒤에 보여주는 태도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래 만나도 모르는 이유, 편해지면 드러나는 본 모습,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오는 본성, 침묵 속에 숨은 메시지, 사과에 담긴 진심과 거짓, 시간 약속이 보여주는 마음, 실수 뒤에 드러나는 진짜 태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단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한번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관찰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나오는구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봅니다. 판단은 벽을 세웁니다. 관찰은 길을 열어둡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날리니 엠바디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교 강의를 30초짜리 무음 영상으로 잘라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소리 없이 교수의 표정과 몸짓만 30초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강의를 잘하는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초만 본 학생들의 평가가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30초 소리도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에 상대를 읽어냅니다. 엠바디 교수는 이걸 얇은 조각 판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만으로도 전체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거창한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관찰하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상대방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찰은 잘하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약속에 늦었습니다. 관찰은 이 사람이 늦었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한번 늦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단정 짓는 겁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관찰과 판단 사이에는 이 한 걸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찰은 이 사람이 3번 연속 늦었다입니다. 판단은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다입니다. 관찰은 쌓아가는 것이고 판단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실 때 한 번 보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2번, 3번, 여러 번 같은 패턴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밝음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시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2, 나를 아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도 보게 됩니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저렇게 하고 있었구나.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진짜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기억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습관이기 때문에 오래 감추지 못합니다. 둘째, 한 번이 아니라 패턴을 보십시오.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이 반복될 때 그게 그 사람입니다. 셋째, 나한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한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사람에게 크게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보고 나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진짜 목적입니다. 관찰 끝에 미워하면 그건 판단이 된 겁니다. 관찰 끝에 이해하면 그건 지혜가 된 겁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선 곳에 들판이 있다. 나는 거기서 당신을 만나겠다. 사람을 다 안 다음에 미워하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다 안 다음에도 그 사람 옆에 앉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사람을 보되 가두지 마십시오. 알되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으로 나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다 보면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 보고 나서 어쩌라는 건가? 본성도 봤습니다. 말투도 봤습니다. 침묵도 사과도
실수 뒤의 태도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도 곁에 두지 말아야 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완벽히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도 옆에 있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일본에 킨츠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보통은 깨지면 버립니다. 금이 가면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킨츠기는 다릅니다.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웁니다. 그러면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워집니다. 금이 간 자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이 그릇만의 역사가 됩니다. 사람 사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래 만나면 금이 갑니다. 서운한 일도 생기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이 관계는 끝났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간 자리를 함께 메워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상처를 나눈 뒤에 더 깊어지는 대화. 싸우고 나서야 비로소 꺼내는 진심. 멀어질 뻔했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의 온기. 그게 금입니다. 그게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트먼 박사의 연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면서 관계가 오래가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나눴습니다. 오래가는 부부를 관계의 달인이라고 불렀고 깨지는 부부를 관계의 재난이라고 불렀습니다. 달인 부부가 특별히 다른 점이 뭐였을까요? 싸우지 않아서? 아닙니다. 달인 부부도 싸웁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부정적인 말 하나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5번 하는 것. 5대1의 비율. 오늘도 고생했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작은 말들이 5번 쌓이면 한 번의 서운함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달인 부부는 서로의 결점을 몰라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 위에 따뜻한 말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관계는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금이 간 자리를 함께 메우려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수천 명을 인터뷰하면서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용기. 그것이 진짜 연결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는 것. 다 아는 척하지 않는 것. 강한 척하지 않는 것. 그래야 비로소 진짜 연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실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건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다. 판단이며 약속이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결심이라면 힘들 때도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관계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차갑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감동을 주고 어떤 순간에는 실망을 줍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몰라준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나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내 곁에 남아주었다면 그건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완벽히 아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도 함께 있는 것.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듯이 관계도 그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금이 간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안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픈 일은 아닙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어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마음일까? 다 알 수 없어서 끝이 아니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관계는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났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모습만 보면 평생을 만나도 모릅니다. 진짜 아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분명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그냥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금이 간 자리를 메우는 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